자, 과목별 문제풀이 이번 시간부터 자,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우리 카페에 내가 순서대로 공지를 했습니다. 예, 그거 보셔도 되고 여기 목차 순대로 보시면 됩니다. 책으로. 자, 파일보다는 책으로 드린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서 그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니까 미리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자, 이론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바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안 된 분들이 이제 문제 덤비다가는 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안 되는 분들은 핵심 정리를 먼저 보시고, 요걸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했을 때, 이제 문풀을 가서, 그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중간에 이제 핵심 정리를 원래 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렸는데, 자요. 다 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들어와서, 자, 그 다음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또 지루해지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하고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1번, 15번 한번 쉬고 나머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 1번부터 15번 그 다음 나머지 해서 총 4번 나누어서 한 과목당 진행을 한다 하고 자, 그 다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지? 끝까지 최소한 여기 있는 게 문제 나왔다 하면은 여기 있는 거라도 한번 풀겠다 그런 각오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대한 양을 내가 줄인다고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요걸 여기에 넣어 드렸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면은 지금부터 넣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1번에 왜 이걸 내가 넣었을까? 자, 한국의 분류사는 아직 제대로 이론 파트에서 출제된 바가 거의 없어요.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내면은 한국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중국의 분류사 하면은 서양의 분류사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분류사가 나온다면 서양의 분류사가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런데 나왔던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을 건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백날 열심히 보셔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렇다면 1번에 내가 박봉석을 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박봉석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내가 이렇게 건드린 이유가 원래는 요걸 내드릴 거고 맞죠? 시험 문제 요게 나올 거고 이게 무슨 분류냐 유형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가장 좋겠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박봉석이의 뭐 KDCP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조선시점 분류표라고 적어도 됩니다만 그거는 이제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좀 더 깊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면은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가 아닙니다. 다 외워야 됩니까가 아니고 특징적인 걸 좀 보고 가자는 거예요. 자, 어떤 게 특징적이냐? 철학, 종교가 인류에 나와 있다. 그게 뭘 뜻한다? 일본틱하다. 맞죠? NDC도 인류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철학, 종교 요거에다가 여러분들이 힌트를 달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의학과 문학 요거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문학이 나온다 하면은 판류를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판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칠류에 의학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디에 있다? 삼류에 넣습니다. 마치 삼류와 같이. 삼류같이 삼류에 의학과 문학이 들어가 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특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사서교사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자, 우리가 과학과 생활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관련된 문제는 내가 또 시전에도 한번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즌 문제도 같이 달아서 그죠? 풀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그렇다고 뭐 시즌 문제를 여기 또 똑같이 내면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가장 특징적이죠. 몇 자리다? 4위 해서 4자리까지밖에 전개가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전개성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4위 4자리밖에. 자, 그렇다고 세 자리마다 소수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양 서양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위주의 전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취급 범위를 한번 보세요. 100만 부가 아니죠. 10만 부 정도로밖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협소하다. 그 다음에 조기표의 특징이 뭡니까 하니까 본표에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 본표에 고정이 돼 있다는 것은 조기성 활용이 어렵다. 그지? 융통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박봉석 선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동에 대한 배려심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동도서 분류법을 권말 부록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4자리 하니까 애들이 이제 눈이 아플까봐 몇 자리까지 사용한다. 그렇지, 2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 박봉석 하면 우리 가장 유명한 게 성별 기호표를 적용하고 있다 정도.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최근에 2년 안에 또 이 라이프니츠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맞죠? 최근에 나온 분류에 개정된 내용에 등장을 했고, 이 내용이 2년 전에 국립중앙도서관 시험 문제에 이게 충격적이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처음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자, 그 이외의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하면은 재앙이 될 겁니다. 맞죠? 안 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2가지만 알아두자. 2가지가 뭐냐? 일단 신학 중심의 분류표다. 브루노도 마찬가지, 노대도 마찬가지. 다 신학 중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신학이 선두에 배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가린다고 해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죠. 왜? 가장 선두의 신학 중심이다. 이걸만 기억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또 특이점이 뭡니까? 로마자. 1부터 10까지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사실. 사수교상에서는. 더 이상 깊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가자 했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특이합니다. 언어학. 자, 언어학 하면은 왠지 언어학에 관련된 분야만 있을 것 같은데 시나 문학도 여기에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가리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문학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언어학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이프니츠의 2가지는 신학과 언어학 이 2가지를 잡아보자는 거예요. 물론 좀 크게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라이프니츠 분류법 정답 이 정도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겠나. 하지만 내가 이미 지금 했기 때문에 좀 깊게 나올 수는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둡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류사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될 것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주요 분류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요 분류법에 가보니까 아직 우리 커트의 it이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운 SC 같은 경우도 재밌게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쪽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하실 때 이 표를 내놓고 이 표를 시험 문제에 냈단 말이야. 자, 이 표를 내놓고 자, 이 분류법 쓰시오라고 했을 때 막연히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가지의 힌트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철학과 종교가 역시 선두에 배정이 돼 있다. 이거는 아까 우연찮게 아까 보니까 KDCP도 철학과, 그지? 여기 종교가 여기에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약간 또 NBC틱 하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도서관 하기
Z에 배정이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LCC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잖아. 이 씨가, 그죠? 자, 이 두 가지만 보고도 이게 커트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양관계 보시면, 자, 영양관계 봅니다. 자, LCC, NDC에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표를 내고 커트의 전개분류법 이렇게 쓰시오라고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영향을 받은 분류법 한번 써봐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쓰시면 되겠죠. 자,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 근데 뭐 이거보다는 이걸 더 강조를 하고 싶네, 그지? 자, 그다음 기호 구성은 대두자, 소두자, 뭐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이 된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지? 자, 그다음에 보조 분류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런 걸 내겠지. 일반 형식 구분표를 보조표를 딱 제시해 놓고 요건 DDC에 뭐하고 같으냐? DDC에 보조표의 명칭을 쓰시오 하면은 표준 세구분표라고 적어야 되는데 또 표준 구분표 하는 순간은 이제 또 한 문제 날아가는 겁니다. 자, 표준 세구분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하고 요런 것들도 보조 분류표의 종류가 있더라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브라운 넘어갑니다. 자,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은 자, 인간의 지식을 우리 이론할 때 했잖아, 그지? 힘, 생명, 정신, 기록 순으로 나열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릴 수 있겠지. 가리면 여기에 있는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내기에는 너무나 밋밋하다는 거예요. 임용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낼 겁니다. 이런 것들 내놓고 여기 해당하는 걸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주제 간의 합성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하면은 두 개는 쉽죠. 주제 내 합성, 혹은 주제 간 합성.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범주표를 통해서 군집시키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범주표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범주표는 주제가 다뤄진 형식, 방법, 관점 등에 따라 세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범주표의 역할을 한 줄로 간단히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고, 혹은 요걸 내놓고 요걸 쓰라고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범주표에 대한 내용, 요거는 기억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주표를 결합할 땐 이런 식으로 붙이겠죠. 이런 식으로 붙일 거다. 그 다음 SC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혼합기호법의 구성체계로 돼 있더라. 즉 알파벳 대문자 하나랑 아라비아 숫자 세 자리, 그 다음 뒤에 범주표를 붙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요거 원갈로, 요거 원갈로 해서 여기 공통되는 용어를 쓰라 하면은 정답 범주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주제 간의 합성을 위해서는 UDC와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요 정도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제 조금 든든해졌죠? 도대체 이게 뭐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거 이걸 좀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KDC의 문학의 분류, 자 여기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문학의 분류.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기출을 분석해 보니까 도대체가 20세기의 연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충격적입니다. 20세기의 연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 세상에. 그런데 왜 질문하느냐? 밑에는 없거든요. 연도가 없거든요. 자, 없으면 어디 찾으면 돼? 여기 있잖아. 20세기 옆에 연도 있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 연도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연도를 힌트를 삼아 넣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항상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지? 점 602부터 요 밑에 쭉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면 관계상 점 603까지만 두 가지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미문학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사항, 미국 문학이 849예요. 영국 문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별법으로 연도가 시대사 테이블이 별도로 돼 있다. 요거 하긴. 자, 그 다음 밑에 가니까 역시 별법이 요게 있더라.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요걸 근거로 해서 뭘 붙일 수가 있다? 요거 두 개를 붙일 수가 있다. 요렇게 붙일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래서 0203 두 개를 밑에다가 조합하는 근거가 여기 있더라 하는 거 파악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원갈로는 별법을 적용한다. 그죠? 예, 원갈로는 별법이다. 별법이라고 안 나오더라도 원갈로 되어 있으면 별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두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와서 자, 이론 맥날 봐봐도 적용 못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영국 소설가 리브 브라운이 쓴 한국어 번역서입니다. 머나먼 세월의 내용은 역사 소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될 게 리브 브라운이 영국 소설가가 영어로 소설을 썼어.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번역서는 한국어니까 한국 소설입니까? 영미 소설입니까? 이겁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소설입니까? 영미 소설이 되겠죠. 843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843이 될 건데. 자, 이게 98년도 작품이니까 아까 연도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20세기로 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843.5 본표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런데 거기 843.5 밑에 보니까 별법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별법에 있는 거 가서 뭘 가지고 오면 돼? 역사 소설이니까 영삼을 가지고 오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이면 끝나는 건데 또 여기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849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얘는 영국 소설이잖아. 근데 이거는 미국 소설이니까 849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근거 조항이 있죠? 자, 문학작품은 원칙적으로 원작품에 사용된 각국어 문학에 분류하고, 주제나 저자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했었습니다. 러시아 작가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 그래서 영어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자, 러시아 소설이 아니고 미국 소설이 된다는 거. 그지? 요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야. 자, 그다음 우리 이번에 한번 보면 두 개의 문학 형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시와 수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학 형식 서열상, 형식 구분상 앞번호에 있는 걸 적용한다. 선행규칙 생각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시에 분류하더라. 그 다음 번역 문학은 아까도 봤죠? 원제의 문학과 함께 분류합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는 미국 문학에 분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시대사 테이블을 적용할 때는 요걸 조심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작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대에 분류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요걸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요게 응용되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자, 여러 개 국어로 된 작가의 전집이 나왔어. 그럼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자, 1순위는 가장 많이 쓴 국어에 분류하면 돼. 그런데 골치 아파. 이게 또 세 개 국어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쓴 뜻 보니까 없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은 마지막 최후의 국적에 분류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낸다면은 이 부분으로 실습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덜란드,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에 분류해야 돼? 어디에 분류해야 돼? 자, 네덜란드는 독일어 사용하잖아. 맞죠? 그래서 네덜란드, 독일어, 불어 하면은 어디에 분류하면 된다? 저자가 가장 많이 쓴 국어. 독일어에 분류하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또 다들. 그제?
히딩크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 그 양반 독일어 사용하잖아. 영어도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독일어가 줄이면은 독일어에 분류하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 언어가 다르다 하면은 마지막에 영어로 했다 하면 어디에 분류하면 돼? 영어에 분류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응용이 됐을 때 좀 빨리빨리 알아듣고 좀 센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4번. 자, 4번은 우리 에피소드 항상 매년 내가 내는 거. 이젠 지겹습니다. 400대, 그지? 자, 옛날에 우리가 2, 4 쓰는 게 나왔어요. 기출에 보니까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출제위원이 양심이 있으면 이제 8, 2, 4 낼 때가 됐잖아. 혹은 8, 3, 4 낼 때가 됐잖아. 그지? 그래서 올해 좀 내달라는 거지, 이거, 그지?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400대의 시험 문제 나오면은 두 개의 보조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4, X, T, 4, T, 6. 요걸 생각을 하자고. 시험 문제 받았을 때 요걸 미리 적어 놓자는 거예요. 적어 놓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우리가 여기 눈치채야 되죠? 자, 이사가 나왔으니까 요걸 외래어 요소일 거다. 맞죠? 자, 3이 나오면 뭐예요? 두 개, 국어 사전이구나. 그지? 두 개의 국어 사전이구나. 자, 824가 나오면, 자, 규범 문법이구나. 물론 834도 있습니다만, 그건 문제에 가서 풀 거고, 여기는 824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마지막에 얘를 붙인다. 그지? 마지막에 얘를 붙인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부터 가니까,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요거는 우리가, 요걸 보고 할까?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합시다. 자, 독일어, 프랑스, 독일어 사전입니다. 자, 쉽죠? 유형성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가 뭐가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돼. 그지? 시험장 가서 위에 올라가서 그 잘하는 영어를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다 놓친다는 거야. 어리버리하다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유형성 판단이 어렵다 하면은 후행 규칙 바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본표에서 얘들 두 개를 찾아야 되겠죠. 자, 독일어 찾습니다. 몇 번입니까? 430 아니야. 프랑스는 440이니까 뒤에 있는 애인 44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 T4에서 사전인 3을 잡고 그 다음 T6로 내려가서 3일을 붙이면 끝.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항상 기억을 해둡니다. 요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이번엔 독일어로만 서문과 해설이 추가된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 이런 것들은 좀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사전을 보니까 서문과 이 해설이 다 독일어로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은, 그러면 이 사전은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사람들을 위한 사전일까? 그렇지. 독일어 사람들을 위한 사전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독일어 사람이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거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권은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목표로 하지 않는 프랑스어를 그러니까 반대로 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먼저 달아주고 사전인 3을 붙이고 똑같이 3일을 붙인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와 나의 문제를 푸는데 분류 번호가 똑같아 하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의심해서 아니야. 똑같이 이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어. 하고 자기 스스로가 막 그지 최면을 걸어 가지고 하나를 고쳐야 되는데 밑에 걸 처음 봤으니까 밑에 게 내 생각이 아닐 거야 하고 고치는 순간에 이제 한 문제 날아가는 거고 그럼 내년에 다시 내가 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배운 대로 반대로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1번, 2번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자,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뭘 공부하겠다는 거야? 프랑스 문법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4가 앞에 나오고, 그지? 그 다음 824를 붙인 다음 2를 붙인다.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잖아. 우리 스텝에도 했고,
그거 뭐냐, 이론할 때도 했고, 문풀할 때도 했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뭐뭐에 흡수된 하면은 이사를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영어의 흡수가 스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 이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스페인어인 6일이 뒤에 붙는다. 됐죠? 자, 그래서 400대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834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건드려 봤다는 거예요. 834는 문제에서 건드리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기대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텍소노미, 폭소노미 하면 우리 다 합니다. 밑에 보세요. 자, 텍소노미, 폭소노미 하니까 장점은 얘는 전문가들이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그죠? 전문가 숙련된 이용자에 적합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 시스템의 확장하고 축소는 유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용어의 문맥상 관계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데, 단점이 뭡니까 하니까 얘들이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용자 피드백은 반영이 미흡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니까. 그죠? 자, 근데 폭소노미는 일단 여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저비용이다. 왜? 집단지성을 이용하니까. 그 다음 외부 변화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수용도 가능할 것이고 다양한 접근점도 제공이 됩니다만 얘의 문제는 정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지? 얘는 정확률이 떨어지고 비일관적이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통제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하면은 여기 내가 빨간 줄 쳐준 거 이게 빨간 불 해놓은 게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최소한 다 못 외우겠다 하면은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출제위원들이 다 안다고 또 생각할 겁니다. 그래, 이거는 장단점은 다 보라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거고. 자, 요즘 트렌드는 뭐냐 하면 한 줄짜리, 책에서 한 줄짜리, 요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책에서 한 줄짜리. 자, 그러면은 내가 찾았습니다. 텍소노미의 한 줄짜리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자, 범주화라는 개념.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을 지닌 부류나 범위. 우리가 범주화한다, 나눈다, 범주화로 나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철학에서는 사물 개념을 분류할 때 더 이상 일반화할 수 없는 최상위 개념. 따라서 범주화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부류나 범위를 상위 항목으로 군집시키는 과정을 범주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와는 달리 비정량, 느슨한 군집화를 얘기한다 해서 자, 이 문장이 나오면 요거 범주화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범주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줄짜리, 그지? 요런 거. 한 줄 아니네. 이건 좀 몇 줄 되네. 자, 그 다음 또 하나. 폭소노미 보니까, 우리 올해 지방직 보니까 폭소노미 막 학회지에 있는 문제 드립던 낼 뻔 했잖아. 좀 쉽게 나왔지만,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요. 자, 태그를 붙이는 작업, 라벨링 과정을 우리가 태깅이라고 한다는 거 다 알아.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 태깅의 단점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태깅이라고 하는 것에서 단점은 아까 우리 폭소노미의 단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지. 모르면. 아까 정확률이 어땠다 그래요? 낮다 그랬잖아. 그래서 낮은 정확률과 그 다음에 집중성의 부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적으라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러면은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낮은 정확률, 요거 생각하시면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집중성의 부족. 그래서 요 한 줄짜리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요런 디테일이 강한 친구들, 한 줄짜리를 잘 잡아내는 친구들, 이런 분들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혹은 이걸 만약에 내가 못 풀었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 장단점이 있었잖아. 거기 내용을 응용해서 가지고 와서 뭐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